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83살입니다. 평생을 시골 장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뼈 우린 국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죠. 손님들이 말순이네 국밥 정말 맛있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밥집을 하며 번 돈은 모두 딸 미영이와 사위 정호에게 갔어요. 미영이가 결혼할 때 전세금, 정호가 의사 되려고 할 때 학비,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육아비까지. 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제게 작년 겨울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가게도 접으시죠.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평생 바라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 미영이와 정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일본 여행 어떠세요? 마지막 효도 여행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본은 젊을 때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미영이가 여행 책자를 보여주며 설명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온천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대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호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좋은 것만 보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서요. 옷장을 열어서 그나마 깔끔한 옷들을 골라 가방에 넣었어요. 여행용 가방도 없어서 미영이가 빌려준 캐리어에 짐을 쌌죠. 출국 전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일본 여행 보내준다고 해요. 정말 효녀죠?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미영이와 정호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어요. 평소와 달리 말도 별로 없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했죠. 미영아, 괜찮니? 네, 엄마. 그냥 비행기 타는 게 좀 긴장돼서요.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이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정호는 운전만 했어요. 제가 여행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이 짧았죠. 일본 음식 맛있다면서요? 그럴 거예요. 온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니까 미영이도 정호도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항을 처음 와봤거든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 큰 비행기가 보이는 창문,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미영이와 정호가 계속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도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미영아, 정말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여행 준비하느라 피곤해서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인데 미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딸이 저를 위해 이런 여행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호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잠깐 환전하고 올게요. 일본 돈으로 바꿔야 해서요. 정호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금방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빨리 다녀와. 비행기 시간 놓치면 안 되잖니. 미영이는 제 손을 잡더니 이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사세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딸이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웃었어요. 미영아,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살면 돼. 그렇게 미영이와 정호가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구경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신기했죠. 시계를 보니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미영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미영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환전소가 어디에 있나요? 저쪽 끝에 있어요. 환전소까지 찾아갔지만 미영이와 정호는 없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휴대폰으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정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미영아, 엄마야. 어디 있니? 비행기 놓쳤어.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서 공항 안내소에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딸이 환전하러 간다고 하고는 안 돌아와요. 혹시 사고라도. 직원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이 일부러 두고 간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의 어두운 표정, 정호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이상한 말들이 모두 이해가 됐어요. 저는 버려진 거였습니다. 제 딸에게. 그날 밤 저는 공항 벤치에서 잤어요. 경비원이 와서 물어봤지만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83살의 할머니가 혼자 외국 공항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처참해 보였을까요? 새벽이 되자 교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신고를 했나 봐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딸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여행 온다고 해놓고. 교민단체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임시 숙소를 구해주고 귀국 절차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동정어린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해외에 버리고 오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을 텐데.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감을 느꼈어요.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사흘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미영이나 정호가 나와 있을까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정말로 버려진 거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집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골동품들, 미영이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행 간다고 해서 집을 비워뒀더니 그 사이에 집 안을 모두 비워간 거였어요. 미영이와 정호가 한 짓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이웃집 순자가 뛰어나왔어요. 말순아, 언제 들어왔어? 미영이가 며칠 전에 이사짐 센터 불러서 짐 다 빼갔더라. 뭐라고? 여행 가서 그냥 이사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저는 순자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일본에 버려진 것, 집이 털린 것까지. 순자는 분노하며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폐륜을 어떻게 해. 말수나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서에 가봤자 뭐 하겠어요. 미영이는 제 딸이고 집도 미영이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서 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미영이에게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많이 줬습니다. 미영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정호 의대 등록금, 아이들 학원비까지. 제가 벌어놓은 돈을 모두 미영이에게 줬죠. 그런데 이번에 미영이가 마지막 효도 여행이라고 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의 진짜 뜻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제 카드로 돈을 모두 빼간 거였죠. 심지어 적금까지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어제 해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누가 해지했는데요? 미영 고객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미영이가 여행을 핑계로 저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미영아, 엄마야. 일본에서 왜 혼자 두고 갔니? 그리고 집에 있던 물건들은 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정호 병원에서 잘릴 위험에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잖니. 미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은 냈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요양원이라고? 네.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내일 입소 예정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요양원에 버려지는 거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아니, 분노를 넘어선 뭔가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미영이가 저를 이렇게 대했으니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라고.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83살의 할머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미영이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골 땅 몇 필지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알면 그것까지 가져갔겠지만 다행히 모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미영아. 요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제 명의로 된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어르신, 이 땅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전체 합치면 3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3억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사둔 땅들이 이렇게 값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이 땅들 팔 수 있나요? 물론이죠. 소유권이 깔끔하니까 금방 팔릴 거예요. 저는 바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 후 3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거였죠. 그리고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와 정호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순자가 도움을 줬어요. 말수나 미영이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그리고 정호가 다니는 병원도 알아냈어. 고마워, 순자야. 저는 미영이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화려한 곳이더라고요. 이런 곳에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싶었어요. 제 돈으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싶으니 화가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박미영 씨가 여기 사나요? 네, 1205동에 계세요. 누구신지. 저는 그 사람 어머니입니다. 관리소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니이신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딸분께 연락하시면. 제 딸이 저를 버렸거든요. 일본에서.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팻말을 만들어서 들고 서 있었어요. 효도 여행이라며 일본에 버린 불효녀 박미영이 살고 있습니다. 83살 어머니를 해외에 유기한 페류나가 이 아파트에 삽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할머니가 정말 미영 씨 어머니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사흘째 되던 날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 다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고 올라가세요. 이야기해요. 이야기? 일본에서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당황해서 저를 끌고 가려 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 딸입니다. 효도 여행 간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일본 공항에 버리고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집에 있던 물건도 다 가져갔고 통장도 털어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미영이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사정이 있다고요. 무슨 사정? 83살 어머니를 외국에 버릴 사정이 뭔데?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1205동에 살고 있는 박미영 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순자가 확인해서 알려줬죠. 미영이는 그 후로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미영이를 향한 응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호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했거든요. 저를 일본에 버린 건 미영이 혼자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정호가 다니는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정호는 거기서 정형외과 과장을 하고 있었죠.
병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피켓을 준비했어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가 자기 장모를 외국에 버렸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인성을 의심해 보세요. 이런 의사에게 내 가족을 맡길 수 있습니까? 병원 앞은 아파트와 달랐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계속 지나다녔거든요. 사람들의 반응도 더 뜨거웠죠. 저 할머니 말이 사실이에요? 의사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우리도 정형외과 예약해놨는데. 첫째 날부터 병원이 술렁거렸습니다. 원무과에서 사람이 나와서 저를 말렸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께 피해가. 제가 피해를 줬나요? 아니면 정호가 피해를 줬나요? 그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장모를 해외에 버리고 오는 의사가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를 제대로 치료할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이틀째 되던 날 정호가 나타났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라고? 내가 먼저 그만했어야지. 저를 일본에 버린 걸.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병원에도 피해가. 그래, 피해를 줄 거야. 내가 저에게 준 피해만큼.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장모님을 외국에 버리고 오신 거예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갔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죠. 일주일 후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님,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기자님,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예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속인 것, 일본 공항에 버려진 것, 집 앞물건을 모두 가져간 것까지. 기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메모를 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의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자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한다는 건지.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병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정호의 진료 예약은 모두 취소됐죠. 병원 원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호 과장을 징계하겠어요. 징계요? 네,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호가 드디어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하지만 정호의 징계 소식을 들은 미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정호가 직장에서 잘릴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저를 버릴 때는 생각 안 했니? 83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엄마, 이제 시작이야. 내가 저에게 한 만큼 받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순자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말순아, 내가 한 일이 뉴스에도 나왔더라.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정말? 응, 인터넷에 댓글 봤는데 다들 잘했다고 해. 불효자식들 혼내줘야 한다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정우가 징계를 받은 후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정우의 친정 부모님을 만나는 거였죠. 그들도 미영이와 정우가 한 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 어머니인 김순덕 씨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역시 아들이 의사니까 잘 사는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아, 말순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덕 씨는 어색해했어요. 아마 정우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나 봅니다. 순덕 씨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우리 자식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저는 차근차근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순덕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순덕 씨는 모르셨어요? 정우가 저를 일본에 버리고 온 걸? 그게 정우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럼 미영이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모르셨고요? 순덕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아들 내외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비싼 차도 바꾸고 했으니까요. 순덕 씨, 정우가 제 딸과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그게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모시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순덕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진정하세요. 제가 정우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얘기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순덕 씨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순덕 씨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범죄라니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요? 83살 장모를 외국에 버리는 게 심하지 않고 제가 심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순덕 씨, 당신도 어머니잖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그렇게 버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딸이 저를 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순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우를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안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며칠 후 순덕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 씨, 정우한테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덕 씨도 몰랐던 거예요? 네. 정우가 거짓말을 했어요. 말순 씨가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모셨다고. 치매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우가 자기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저 지금 순덕 씨랑 통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치매 환자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우를 혼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순덕 씨는 울고 있었어요. 말순 씨, 제가 정우한테 말할게요. 당장 사과하라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이미 늦었어요, 순덕 씨. 하지만 저는 순덕 씨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순덕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정우가 거짓말한 거니까.
하지만 제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거죠. 그날 저녁 순덕 씨가 정우와 미영이를 불러서 크게 혼냈다고 해요. 그리고 미영이와 절연 선언까지 했다더라고요.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순덕 씨도 저처럼 배신감을 느꼈나 봅니다. 정우가 거짓말로 속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씁쓸했어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순덕 씨도 결국 저와 같은 피해자였던 거죠. 자식에게 속고 상처받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복수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순덕 씨와의 절연 후 미영이 집안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병원에서 결국 해고당했고 미영이는 친정에서도 사돈집에서도 쫓겨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싶더라고요. 어느 날 밤 문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엄마. 미영이는 울고 있었어요. 옷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해? 엄마, 정호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그래서 엄마만이 저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요. 미영아, 내가 저를 일본에 버릴 때는 생각 안 했니? 83살 어머니가 어떻게 살라고? 엄마,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우 병원비 때문에. 변명하지 마. 핑계일 뿐이야. 미영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제발요.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영이의 아이들, 제 손자, 손녀들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저를 버릴 때 내 마음도 생각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 엄마, 내 인생에서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문을 꽉 잠그고 들어갔어요. 미영이는 밖에서 한참 동안 울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와서 말했어요. 말순아, 미영이가 새벽까지 내 집 앞에 있었더라. 지금은 갔지만. 그래. 근데 말순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혼내줬잖아. 순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영이와 정호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였죠. 아파트 월세를 못 내서 나온 거였어요. 노숙자가 됐다더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복수가 이루어진 거였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제 무릎에서 잠들던 모습, 아플 때 저를 찾던 모습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던 그 절망감도 생각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텅 빈 방을 봤던 그 충격도요. 제가 한 일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우연히 미영이를 다시 봤어요. 시장에 서였는데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어요. 정우와 함께 있었는데 둘 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돌리고 피해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따라갔어요. 미영이는 시장 구석에서 떨어진 채소를 줍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버린 것들을 주워서 먹으려는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복수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더니 제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복수에 집착하느라 저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거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방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망가뜨린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노인정에 갔어요. 오랜만에 나가보는 거였죠. 복수에만 집중하느라 사회생활을 다 그만뒀거든요. 말순아, 어디 갔었어? 요즘 통 안 보이더라. 그냥 좀 바빴어.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말순아,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등산이요? 응,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져.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 할까요? 일주일 후 저는 등산을 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산 위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말순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함께 간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복수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그만두기로요. 미영이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복수에 제 인생을 바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대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도 했죠. 말순 씨, 경험이 많으셔서 상담이 정말 도움이 돼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수에 집착할 때는 항상 화가 나 있었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내 삶을 지탱한 불꽃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영이는 여전히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미영이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죠. 저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83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복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에서 온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도요.